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리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거죠. 빅스텝을 밟았고 연말에는 3%까지도 가능하다. 자,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는데 평균 0.5%를 내리면은 빅컷 이렇게 하고 또 0.5% 이상 올리면 빅스텝 이렇게 하는데 제가 빅컷은 그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자 빅스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집권당 이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자 집권당 국민의힘 여전히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꼭 일주일 전이죠. 7월 7일 목요일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윤리위원회가 갔지만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고 잠적을 했었죠. 잠적을 했고 이 잠적을 보면은 그때 대선이 한창일 때 이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맞서다가 또 후보 쪽 그러니까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맞서다가 잠적을 해서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다가 뭐 울산 갔다가 제주 갔다가 막 그렇게 소동을 벌였었죠. 자 이번에는 잠적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광주에 나타났습니다. 광주에 나타나서 무등산에 올라간 사진을 SNS에 딱 올리고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의미심장하죠. 사실 이 지금 이준석 변수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본인이 만약에 이 징계를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죠. 윤리위에 재심사를 청구를 하고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인원이 그대로고 다른 또 새로운 뭐 변수가 없는데 재심 청구해봤자 똑같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를 해서 뭐 가처분 신청을 내릴 가능성도 낮고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되면은 그때는 더 큰으로 몰리고 자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대신 이 여론전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쪽 뭐 이대남 뭐 20대 남성 그리고 또 광주에 상당히 대선 때도 번질나게 갔죠. 광주에 가서 득표율이 과거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지역의 득표율은 더 내리는 그런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본인이 이 광주가 자기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올라서 광주와의 약속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 이 신기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조간에서 대부분의 신문은 이준석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물이라고 해서 어제 뭐 산에 무등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물 하나만 이렇게 하고 사진 설명하고 뭐 끝나는 신문이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유독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이것을 대서특필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대서특필 이 정도면 대서특필이죠. 진보 성향 매체가 이준석이 다시 등장하니 대서특필을 하면서 여권 내부 분열을 또 부각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준석을 응원을 하는 자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 같은데 저도 출연을 하지만은 평론가들을 보면은 보통 뭐 보수 평론가, 진보 평론가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보수 평론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 내부 보수 진영의 분열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을 비판을 하는데 진보 진영 패널들은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뭐 명분은 뭐 젊은 정치 이런 거지만은 아마도 이준석이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역할 그런데 주목을 하는 거겠죠. 분열을 막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경향신문 보시면은 사면에 이렇게 크게 실었습니다.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 6일째에 처음으로 근황을 알렸는데 SNS를 통해서 광주와의 약속 좀 늦어질 뿐 이렇게 해서 복귀 의지를 표력했다. 내가 대선 때 강주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방선거 때도 내가 지금 7월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겠다. 좀 늦어질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에 본인이 한 거는 계속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운 것밖에 없죠. 자, 그런데 7월에 어쨌든 강주와의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졌다. 그래서 복귀 의지를 피력했다 이겁니다. 늦어졌다. 이것은 늦어졌지만 하겠다는 것은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옆에 기사 보시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인터뷰를 했는데 경향신문과 좀 늦어진다는 이준석 표현은 결국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좋게 해석합니다. 6개월 징계 그것을 받아들이고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해서 잔여임기 5개월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뜻대로 안 되죠. 또 어제 SNS에 글 올리기 전에 그저께는 본인이 서진 정책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번질나게 갔던 강조의 청년 당원들을 만나서 반격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여론전을 이용해서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자, 이것이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반격 카드 만만치 않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슨 재심 청구도 그렇고 또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별로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 이제 여론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등산에 올랐던 사진 올라가서 사진을 실어놓고 강조에 했던 약속들의 실현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잊지 않겠다. 그리고 원래 7월에는 강조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강조 시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 수락산은 이준석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 이제 본인이 자기 지역구니까 다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만큼 광주에도 자주 오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여론전을 펼치겠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자, 지금 강주를 중심으로, 여론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속에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강주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도 이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거다.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죠. 반면에 무혐의가 나오면은 대표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 조기에. 그런데 반면에 검찰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는다.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대표 거리 상태로 해석돼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상납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이 정도 수준의 수사 결과만 나와도 정치적으로 이준석은 탄핵된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은 지금 정치 논리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윤핵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앞에 있는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 경찰 수사죠. 자, 한겨레 신문은 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이준석 몰아낸 뒤에 윤핵관들 권력투쟁 본게임을 시작했다. 자, 이준석을 몰아내고 장제원, 권성동 이 두 윤핵관이 권력투쟁을 시작을 했다. 사실 권력투쟁 느낌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장제원은 친정체제 새 지도부를 지금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상을 했죠. 그렇게 구상을 했겠죠.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갈 게 아니고 빨리 이준석을 징계를 했으니 빨리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띄워서 친정체제로 구축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권성동은 직무대행은 내가 지금부터 직무대행이다. 6개월 동안. 원내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장제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 그때 이 권성동을 비롯해서 친윤 3명이 참석한 그 만찬에도 불참을 했고 의원총회에도 불참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은 일요일에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오후 5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습니다. 권성동이 이야기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들, 당 소속 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보시라 해서 그 다음날 의원총회도 열리고 선수별 의원들 모임을 열리고 했죠. 5시에 윤석열, 권성동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까지 먹자 이렇게 해서 장제원이 연락해서 윤한홍, 이철규 의원도 부른 거다. 그런데 그때 장제원은 그러니까 권성동이 연락해서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 모였는데 장제원은 당시 부산에 있어서 올 수 없었다. 자, 5시에 끝내서 한 6시쯤에 저녁 먹자 했으면 부산에 있는 장제원 의원이 오기는 사실상 어렵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제원을 배제하거나 불참한 게 아니다.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장제원이 나 거기 안 갈래 하고 안 간 것이 아니다. 못 가거나 안 간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자, 근데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 토요일에 이미 정령 약속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적석에서 저녁 먹자고 했는데 불참을 했다고 해도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양쪽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왜 대통령 주재 모임에 불참을 했느냐, 이 정치적으로 막 해석이 되고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갔다면은 부산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죠.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이렇게 대통령 모임에 불참을 하는 그러니까 초청을 받지 못했거나 초청을 받아도 안 갔다는 자, 이런 오해가 있다면은 당연히 장제원 의원이 지금 보도가 나온 지 벌써 한 2, 3일이 됐는데 당연히 본인이 해명을 해야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 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하는 시기에 이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부 권력 투쟁 양상이 전개되자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유독 진보 성향 언론 두 군데서 이준석 기사를 크게 다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정말 초반 국정 운영에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난, 금융위기,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올라가고 자, 그리고 코로나19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권의 내분까지 겹쳤는데 그래도 지금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도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다짐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청산을 해야죠. 청산 작업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어제 국정원을 수색을 하는. 자, 저는 그것을 신호탄이라고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강석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속전속결 수사를 이제부터 할 것이다. 금수완박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을 먼저 선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적폐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안보 적폐죠. 안보 적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해안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그런데 그것을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그 정황들. 그 다음에 하나는
북한 어민이 동료들을 뭐 16명을 살해를 했다고 그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 아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뭐 16명을 살해했는지 몇 명을 살해했는지 뭐 모르는데 어쨌든 그 어민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북한으로 밀어넣은 그 사진들이 나와서 충격을 받고 있죠. 10장의 사진, 통일부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인데 우리 사복을 입은 이 경찰 특공대가 강제로 끌고 가서 북한 군한테 넘겨주는, 그러자 본인이 가면은 처형될 것을 예감한 그 둘 중에 한 명은 막 머리를 찍고 자해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어떻게 되면은 한국의 정말 이 후진성, 야만성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북송, 강제 북송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도 있고 진술도, 그것도 문재인 정부 사람에게서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그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이런 건데, 자, 이 중에서 특히 강제 북송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강제 북송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조준. 자, 이 문재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울산시장 선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있지만 최근에 드러난 두 이슈, 안보 이슈, 여기에서 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이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전날 공개된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기순 의사에 반해서 북송이 이루어진 과정과 이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저 뒤에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건 1차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나 사정기관 수사가 지금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자, 청와대에 있는 김유건은 이 사건이 원래 북송 사건이 완전히 은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은폐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북송을 할 때 JSA에 있던 경비대대장이 김유건에게 문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도착해서 북송하려고 한다. 보고를 했는데 김유건이 받은 문자를 우연히 기자가 우연히 포착을 해서 이게 알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나중에 인정을 하고 은폐를 하려고 했던 그때 김유건, 그 다음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에 대해서 감사 그 사정기관 수사가 있는데 서훈 당시 이 국정원장도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에서 고발이 돼 있죠. 보통 그런 그 북한의 어민들이 오면은 어떤 사정이 어땠든지 간에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진상조사를 하고 합동신문조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포에서 북송까지 5일, 신문 3일 만에 서둘러서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몰아넣어버렸죠. 그래서 서훈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안보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은 꼭대기가 있겠죠. 지시하는 자가 있겠죠.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다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제 북송 누가 지시했나? 누가 지시자. 검찰이 전 정부를 한 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 지시자가 몸통이죠. 지시자가 누군가? 자, 그때 당시 문재인은 이 북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뭐 노딜,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것도 있던 차에 이 김정은의 답방, 김정은의 한국 방문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때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초청장을 김정은에게 발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보내겠다. 이것까지 같이 알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이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느냐 아니냐. 자, 그것이 핵심인데, 자, 기사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기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기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을 겨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의 기순 의사를 왜곡, 조작해서 북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위법행위. 위법행위 없으면 이거 뭐 조사를 할 수도 없죠. 자, 일단은 서훈을 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강제 북송 당시 개입을 확인하는 차원인데, 지금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훈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서훈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 자, 잘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외교 안보 분야 주요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히나 외교 안보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 국회에 나와서 이 북송, 이 어민들이 뭐 기순 의향서를 썼지만 기순 의향서에 진정성이 없다. 자기들은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처음에 은폐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을 했던.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했으면은 지금 북송이 될 때 왜 이렇게 자해까지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막 엉덩이를 뒤로 빼고 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북한 가겠다는 거는. 그 김연철이 강제 북송 보름 뒤 2019년 11월 21일에 미국 LA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강제 북송 결정을 도대체 누가 내렸느냐 이 질문을 받고 김연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날, 바로 11월 5일, 그날 북쪽의 기순 어민 인계 의사도 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닭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닭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그렇게 자처하는 문재인이 이 사지로 어쨌든 조사도 충분히 안 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그럼 흉악범을 뭐 서울에 풀어놓으란 말이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상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둘러 보낸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 시도를 했다가 발각되니까 이것을 또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이 문제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안보 적폐 그거죠. 서해안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인데 여기는 박지원이 지금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국정원에서 박지원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해 피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서훈과 관련된 서훈 국정원장 시절의 이 북송 업무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의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자,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이 피살 다음 날인 23일 새벽부터 24일 오전까지 세 차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시점을 전후해서 측근인 비서실장 A씨를 통해서
실무진의 보고서 삭제를 다 지시한 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을 막 했는데 왜 박지원이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그날 오전까지 세 차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심야. 그때 뭐 국방부 장관, 뭐 국정원장 외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뭐 외교부 장관 총출동해서 통일부 장관 총출동해서 저 안에서 회의를 심야에 했는데 문재인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야에 청와대 안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관저에서 그때 뭐 새벽에 이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뭐 유엔 총회 화상연설이 있었죠. 아마 그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고를 받습니다. 안보실장한테서 어제 회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있었다. 보고를 받았으면 뭔가 지시를 했겠죠. 그 지시를 받고 박지원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해서 보고서를 삭제했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이 검찰이 보는 겁니다. 여기도 몸통은 문재인인 거죠. 자, 그래서 문재인 지금 사법 리스크. 앞에 제가 이준석 사법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죠. 이준석도 사법 리스크, 문재인도 사법 리스크. 또 한 명 있죠. 이재명. 이재명은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이 반대 진영에서는 반문 진영에서 민주당 안의 반대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이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속으로 다 생각했죠. 처음에 방탄조끼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억지로 출마를 했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서는 것도 서둘러 나서는 것도 보통 대선에 지면 좀 그 텀을 두는데 서둘러 나서는 것도 당대표가 되면은 감히 수사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면 야당 탄압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지면 되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민주당 반대 진영에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이죠. 너무 속을 들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당권을 놓고 막판 경쟁에 들어가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7그룹이라고 지금 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용진, 강병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에서 이재명 방탄 출마하는 거 아니냐? 방탄 출마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탄 출마. 그러니 친명 쪽에서 발끈해서 이거 수위를 넘었는데 검도를 어겼어.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97그룹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출마하는 것은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의 출마 아니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뭐 당이야 전체는 어떻게 되든 본인 혼자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겨냥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재명은 17일 재헌절에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는데 그때 출마 선언을 할 텐데 자, 이재명의 운명도 이준석이나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으로 아무리 본인을 방어를 하려고 어떤 꼼수를 내놓고 해도 결국은 사법부가 또는 경찰이 판단하는 자,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 1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